다음은 네 번째 주제 혁신학교와 마을교육 분야 관련해서 정교조 인천지부 사무처장 신준 선생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교조 인천지부 사무처장 심준이고요. 왔다 갔다 숨이 좀 찹니다. 네, 제가 앉을 게 아닌데 어떻게 앉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조수진 정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께서 일부에서 발제해 주신 내용에서 우리가 조금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그 교사들의 만족도가 도성교육감 중간평가 만족도가 굉장히 이제 좀 높았잖아요. 그 높은 곳에서 몇 가지의 좀 그 중에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들을 좀 찾을 수 있었는데요. 아까 학교무 정상화 부분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었냐면 혁신학교 하는 부분, 그다음 마을교육 공동체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뭐 제가 다른 발제를 드리는 것보다 그 설문 결과가 실제로 지금 우리 혁신학교나 마을교육 공동체를 생각하는 우리 교사 집단 내지는 학부모나 교육에 관계된 우리 여러 노동자들의 생각을 실제로 담고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라는 판단을 좀 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뭐 두 가지 정도 그 혁신학교와 마을교육 공동체 좀 발제를 할 건데요. 그 아시다시피 그 인천 혁신학교는 행복배움학교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죠? 민주적 학교 문화를 바탕으로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한 그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대표적인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이청용 교육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6년의 역사가 되긴 되었습니다. 되었고, 이 도성교육감 2년을 보면 이 양적인 성장들은 확실히 조금씩 이룬 거는 맞습니다. 도성교육감 시작할 때 이제 60개 정도로 시작했던 그 행복배움학교의 개수 자체가 올해 80개를 돌파했고, 이제 올해 받아보면 아마 올해는 100개가 될 겁니다. 네, 100개가 될 거라고 뭐 거의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 양적으로 100개 정도면 실제로 한 20% 넘는 한 30% 가까운 그런 숫자들이 몇몇 학교를 제외하면 한 30% 가까운 숫자가 이제 행복배움 학교인데, 그러면 실제로 그런 행복배움 학교가 일반화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좀 전파가 되고 있느냐, 이 양적 성장에 비추어서 실제로 이제 질적 성장이 같이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것에서는 그렇게 큰 점수를 주기는 비교적 힘들다고 조금 볼 수가 있어요. 그 지역교육청 올해 같은 경우에 지역교육청 사업들에서 보면 이 행복배움학교 사업이 지역교육청의 사업으로 해서는 배제된 경우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행복배움학교 정책은 도성원 교육감이 자기 핵심 공약으로 일반 핵심 공약으로 실제로 제시했던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역교육청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런 사업들이 실제로 이렇게 중요한 사업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볼 때 핵심 공약을 실제로 그렇게 잘 이행하고 있는가, 또는 그런 것들이 양적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고 물적인 뭐 지원만큼 여러 가지 발전들을 이루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점수를 내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아까 했던 설문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자세한 설문에서 그 교사나 이게 심화적인 질문을 나타냈을 때 나오는 가장 큰 얘기들이 뭐였냐면 행복교육학교의 그런 원리들, 운영 원리들이 실제 일반 학교에 적용이 잘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잘 전파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선생님들도 그렇고 뭐 교육노동자들 전부 다 그런 얘기들을 하셔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복원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복교육학교 도성교육감 남은 임기에 진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상황들을 조금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 딱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뭐 이런 말하면 좀 오해를 살 수도 모르겠는데, 하나 확실하게 알게 되겠습니다. 종교는 답이 아니다. 라는 것을, 종교가 이게 뭐 대체적으로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실히 알게 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았느냐?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통로도 사회였고 공동체였는데, 이것을 실제로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것도 사회와 공동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되었죠. 제가 여기서 모범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교사들이 학교무 정상화 부분에서 가장 먼저 없애야 되는 걸로 하면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마을교육 공동체가 1번으로 나옵니다. 이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업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는 교사들의 그런 인식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생각보다. 제가 모범 사례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코로나19 상황에서 동부 지역에 제가 근무했던 성초등학교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우리 왜 나왔던 긴급 돌봄 얘기가 있었잖아요.
돌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돌봄을 학교에서 이렇게 긴급 돌봄을 진행하려고 하니 사실은 문제가 따르죠. 애들을 모아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아놓으면 모인 것도 문제고 그거를 돌보는 노동자도 문제고 이런 문제들이 막 생겼죠. 그런데 학부모들은 그 직장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애들은 볼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학교에 보내서 긴급 돌봄을 실시했던 거죠. 그런데 이 동구 지역의 서흥초등학교는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서흥초등학교는 작년부터 진행했던 마을교육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가칭 성마을교육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었었고 올해 이것을 동구 마을교육협의체로 좀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학교에서는 어떻게 진행했냐면 애들을 한데 모으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애들을 찢었죠. 어디에 찢냐면 마을교육협의체에 함께 참여한 뭐 그 청년복지관, 송림복지관, 그러니까 어떤 어디 이런 식으로 어디 지역아동센터 이런 식으로 여러 곳 되는 곳에 선생님들이 가장 이런 돌봄이 필요한 친구들이 누군지 파악을 하고 이 파악된 친구들을 여러 군데를 찢는 거예요. 대규모 감염들이 우려되지 않을 만큼 작은 숫자로 뭐 5명 이내로 찢어가지고 여러 군데를 이렇게 배치를 한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거기 필요한 그 마을교육 예산들을 받아서 이 친구들에게 양질의 식사와 그다음 돌봄 양질의 식사나 방역물품들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이 친구들을 돌보거나 이 친구들 학습 지원하는 것을 마을이 함께 진행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아마 우리가 거의 유일하게 돌파할 수 있는 교육의 모델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학교 이렇게 대규모로 모이는 이런 시스템들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판정되고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위험성이 제기되는 이런 시대에 아마 이런 것들을 돌파하거나 새롭게 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런 마을교육 공동체들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돌봄의 문제들을 학교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을이 함께 따는 이런 방식들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런 동구 마을교육 공동체 성초등학교 이런 사례들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로 가기 위한 도성교육감의 남은 임기 2년 내에 그런 방향 설정들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전환시키는 이런 것들이 몹시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또 시링담을 통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결제니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네, 책임질 대표님. 예, 제가 어느 교육정책에 있는 선생님들에서 설문을 했던 거를 보니까 마을교육 공동체를 하는데 되게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깜짝 놀라서 어떤 발표 자리에서 선생님들 속내를 실제로 들어보니까 체험이나 자유학년제 할 때 인력풀을 주기로 했대요. 그 마을교육 공동체 하면 인력풀을 다 제시해 주니까 옛날처럼 컴퓨터에서 힘들게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서 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왜 안 주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 자리가 선생님들이. 그 정도로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없으셨던 거죠. 근데 아까 설문조사에서 말씀하셨듯이 행복배움학교나 마을교육 공동체를 선생님들이 별도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거는 다른 것들은 진보교육감이고 그러니까 좀 낮게 득을 주셨을지 모르겠지만 업무로 와닿는 행복배움학교나 마을교육 공동체 업무는 피곤하니까 그러시다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질문은 전교조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면 여기 실수통계사 모임도 그렇고 선생님들 다른 곳에서 혹시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올해 행복배움학교가 90개 학교가 됐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문점은 이 90개의 행복배움학교를 유지하는데 초창기의 행복배움학교의 정신을 쭉 유지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인력풀이 있는가? 선생님의 자질이 그만큼 되고 그 정도가 양성이 돼 있는가? 점점점 질이 낮아지고 단지 예산을 따기 위한 혁신학교로 바뀐 건 아닌가?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현실도 좀 듣고 싶고. 예, 제가 작정하고 나오시는 그러신가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실제로 그런 교육 의지들이나 이런 것들, 선생님들이 실제로 이제 수업에 집중할 환경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그런 것에 우리 학생들을 돌보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이런 것에 집중하는 환경들이 조성이 된다면 저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디죠. 사실은 다른 게 더디죠.
물론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해서 뭐 인식이 이렇게 또 오는 것도 조금 더딜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혁신학교의 막 숫자만큼 이렇게 막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이런 모범 사례들이나 실제로 우리 애들과 했던 그런 그 아주 소중한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고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고요. 선생님들 노력이 있죠. 저는 그 부분에서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교육청 정책 부분에서 특히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예산의 지원이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모범 사례들을 발굴해내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발로 뛰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확산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들은 실제로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 대부분이 이 마을교육 공동체고 뭐 혁신학교 이거를 그냥 공문의 하나로 이렇게 느끼시는 사실은 이런 인식들 있잖아요. 인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현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물론 그런 것들 없이도 지금 많은 부분에서 발전들을 이루고 있으나 그런 부분과 같이 이렇게 간다면 저는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뭐 선생님들의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이은주 대표님. 네, 저도 짧게 그냥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행복대형학교나 교육혁신지구나 물론 이제 연계되어 있기도 하고 또 같이 이제 힘을 모아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간이 일단 뭐 유치원부는 빠르죠. 아무래도 근데 유치원부를 시작해서 각 이제 구별로 이제 그걸 확산시키고 만들어가는 과정은 그렇게 또 시간이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2년, 3년 이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체와 또 이제 그런 지역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또 그 제대로 갈 수 있는 역량 배치나 예산이나 이 모든 것들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과 지원은 가야 되는 건 맞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저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인가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진행형이고 또 이제 물론 이제 중간 이제 2주년 아니면 이제 평가 자리니까 다양한 의견은 나올 수도 있지만 아까 최기태 대표님이 발제 중에 기다림이라는 표현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다림은 우리에게도 잣대가 필요하지만 다른 객관적인 시각을 볼 때도 그런 기다림은 우리에게 역시 필요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양적 성장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 특성에 맞는 조건과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에 걸맞는 모델을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 이런 것은 이제 그런 지역과 교육청과 지원청과 또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구소희 선생님. 저희 인천이 혁신의 역사가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혁신을 이끌어갔던 선생님들의 역할들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는데 아쉬운 것은 선생님들이 몇 년 동안, 4년, 8년 동안 학교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혁신의 어떤 성취를 느꼈던 선생님들이 각 학교로 흩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학교에서 각자 혁신의 씨앗들이 되면 좋을 텐데 일반 학교의 현실은 굉장히 녹록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결국은 거기서 그냥 다 흩어져 버리시는 그런 것들이 있고 오히려 혁신을 하기 전보다 좌절감을 더 많이 겪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혁신을 생각할 때 모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혁신학교 내에서의 그 사례들을 문서로 정리하고 사례를 많이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경기도 연구원이었던 김성천 교수님 같은 경우에 어떤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혁신에 참여했던 선생님들을 연구년제, 정책연구년제에 적극 반영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이루었던 것들을 연구로서 성과로 주변에 널리 확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혁신에 대한 거짓 소문들 때문에 그 학력이 저하된다, 아이들이 버릇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세력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경기도교육청 그 정책연구소에서 발간되었던 최근 연구가 있는데 그 혁신학교 출신 24명의 학생들의 이후의 삶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사회에서 주도적으로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고 물론 뭐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자기 목소리를 내는 당당한 시민으로서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고 혁신을 단순하게 철학을 공유하지 않고 그냥 업무로 예산 따기를 한다면은 결국은
그 담당자는 그 혁신학교의 잘못된 것을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 학교 그리고 그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영향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혁신에 대해서 좀 제안할 것은 너무 철학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존의 혁신학교에서 있었던 그런 선생님들의 경험이나 그런 경험치들을 연구를 통해서 많이 확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을교육과 혁신학교 분야 마치면 저도 이제 혁신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 코로나 시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준 건 맞는 것 같아요. 학교를 벗어나야 된다. 학교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이 안에서는 혼자 학교 안에서만 해결될 수 없다는 거고 학교 넘어 누군가와 아까 소통 일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 문제는 우리에게 또 과제를 남긴 것 같고요. 네, 학교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